2024년 미국 대선, 세계는 또다시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름 앞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한때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남자가 어떻게 두 번이나 백악관의 주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정치 인생은 전례 없는 논란과 극적인 반전으로 가득했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맨해튼의 화려한 마천루, 카지노의 네온 사인, 그리고 TV 화면 속 카리스마 넘치는 사업가의 모습. 트럼프는 정치에 발을 들이기 훨씬 전부터 이미 미국인들의 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었죠. 그가 걸어온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태어날 때부터 승리만을 위해 훈련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도널드 트럼프의 일대기를 알아보시죠. 퀸즈에서 태어난 도널드는 부유한 부동산 개발업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는 독일 이민자의 아들로 맨손으로 시작해 뉴욕 최대 부동산 제국 중 하나를 일군 입지전적 인물이었죠. 프레드는 대공황 시절 슈퍼마켓을 지어팔아 큰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파산 직전의 부동산들을 헐값에 사들여 재산을 불렸습니다. 냉혹한 사업가였던 프레드는 자녀들에게 단 하나의 가치관만을 심어주었습니다. 승리가 전부라는 것, 약함은 용납될 수 없고 살인자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것. 어린 도널드는 이 가르침을 너무나 철저히 받아들였습니다. 친구들을 괴롭히고 동생을 때리고 심지어 선생님에게 지우개를 던지기까지 했죠. 참다 못한 프레드는 13살 도널드를 뉴욕 북부의 군사학교로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벌이라고 생각했지만 도널드에게는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경쟁적이고 위계 질서가 명확한 환경에서 그는 오히려 번성했죠. 야구팀 주장이 되었고 졸업 앨범에는 레이디스맨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군사학교는 그에게 규율을 가르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승리를 위해서라면 규칙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법을 배웠다는 점입니다. 도널드는 아버지의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화려하지 않았죠. 적자를 내는 주택 프로젝트를 정리하며 현장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3년의 견습 기간이 끝나자 프레드는 회사의 사장 자리를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1971년 25살의 도널드 트럼프는 트럼프 조직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결정은 회사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앤 선즈라는 낡은 이름 대신 그는 트럼프 조직이라는 더 강력하고 현대적인 이름을 선택했죠. 그는 어퍼 이스트 사이드로 이사했고 엘리트들이 모이는 나이트클럽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팔에는 아름다운 여성을 끼고 있었죠. 겉으로는 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브랜드를 마케팅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무렵 그는 뉴욕타임스에 처음 등장했는데 좋은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1973년 법무부는 트럼프 조직이 아프리카계 미국인 세입자를 차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죠. 하지만 트럼프는 달랐습니다. 그는 맨해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로이 콘이라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콘은 1950년대 메카시 청문회에서 악명을 떨친 인물로 공격적이고 비윤리적인 전술로 유명했죠. 트럼프는 콘에게 사건을 맡겼고 콘은 법무부를 상대로 1억 달러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트럼프 조직은 어떤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평생 지킬 원칙이 되었죠. 절대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로이 콘은 15년간 트럼프의 멘토이자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경력을 결정지을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펜 센트럴 철도가 파산하면서 남긴 3개의 부동산, 특히 맨해튼 서부의 2개 철도 야드는 도심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미개발 부지였죠. 트럼프는 이것을 손에 넣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개발기관의 관리자들을 설득하고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의 정치적 인맥을 활용해 시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죠. 그는 코모도어 호텔을 그랜드 하얏트로 바꾸는 개발권을 따냈고 이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철도 야드 부지에 2만 채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죠. 이것은 아버지가 평생 지은 것보다 많은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했고 정치적 영향력을 동원해 개발을 막았습니다. 트럼프는 분노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죠. 1979년 그는 개발권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의 경력에서 가장 쓰라린 패배였지만 그는 언젠가 반드시 되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 젤리코바를 만났습니다. 체코 출신의 모델이자 전직 스키 선수였던 그녀는 1977년 트럼프와 결혼했고 9개월 후 첫 아들 돈 주니어가 태어났습니다. 결혼과 거의 동시에 트럼프는 어린 시절부터 꿈꿔온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5번가에 자신의 타워를 짓는 것. 그 부지에는 고급 백화점 본니치가 있었는데 처음에 모 회사는 그의 제안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포기하지 않았고 몇 년 후 마침내 부지를 손에 넣었죠. 싸움이었습니다. 몇 년 전 철도 야드 계획을 막았던 것과 같은 위원회를 설득해야 했으니까요. 이번에 트럼프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대신 저명한 건축가들의 지지를 얻어 계획의 예술적 가치를 강조했죠. 1983년 트럼프
트럼프타워가 완공되었습니다. 68층짜리 유리와 황동으로 뒤덮인 이 건물은 트럼프의 야망을 상징하는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1층 로비의 폭포와 대리석, 최상층의 황금빛 펜트하우스는 트럼프가 추구하는 화려함의 정수였죠. 를 위해 만들어진 시대였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의 대통령 취임과 함께 시작된 이 시대는 탐욕은 좋은 거리라는 모토로 상징되었죠. 월스트리트의 금융혁신, 기업 사냥꾼들의 약탈적 인수합병, 그리고 무엇보다 돈과 성공에 대한 노골적인 숭배. 트럼프는 이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는 부동산을 넘어 카지노 사업에 뛰어들어 자신의 이름을 단 항공사까지 만들었습니다. 잡지 표지를 장식했고 토크쇼의 단골 게스트가 되었죠. 1987년 출간한 자서전 거래의 기술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성공 비결을 공개했습니다. 크게 생각하고 최고를 추구하며 언론을 활용하고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것. 하지만 책이 더 흥미로운 것은 그가 슬쩍 던진 정치적 야망이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대통령 출마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죠. 1988년 그는 미국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전면 광고에 10만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홍보 스턴트로 치부했지만 트럼프는 진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왔고 트럼프의 과도한 차입 경영은 재앙이 되었죠. 그는 한때 개인적으로 30억 달러 이상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카지노들은 파산을 선언했고 항공사와 요트를 팔아야 했습니다. 은행들은 그에게 월 15만 달러의 생활비를 주는 조건으로 구제금융을 제공했죠. 이것은 굴욕이었습니다. 비평가들은 그가 실제로는 재능 없는 사업가였다고 조롱했습니다. 아버지의 돈과 정부금 감면으로 성공한 것뿐이라고 말이죠. 트럼프는 여배우 말라 메이플스와 불륜을 시작했고 타블로이드는 이 스캔들을 대서특필했습니다. 1991년 이바나와의 이혼은 뉴욕 사교계를 뒤흔들었죠. 하지만 가장 뼈아픈 것은 웨스트사이드 철도 야드의 패배였습니다. 지역 활동가들과 에드 코치 시장의 반대에 부딪힌 트럼프는 결국 개발권을 홍콩 투자자들에게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집착했던 프로젝트를 포기한 것이죠.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컴백의 기술을 몰랐습니다. 트럼프는 파산 위기에서 벗어나자마자 자신이 돌아왔다고 선언했죠. 1997년 그는 컴백의 기술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는 미스 유니버스 선발 대회를 인수하고 월스트리트 40번지의 70층 빌딩을 사들여 트럼프 빌딩으로 개명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트럼프는 이미지 관리의 천재였죠. 그는 자신이 승자라고 말했고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정치에 눈을 돌렸습니다. 1999년 그는 개혁당 대선 후보 지명에 도전했습니다. 로스페로가 만든 이 제3당은 1992년과 1996년 선거에서 상당한 득표를 했죠. 트럼프는 탐색위원회를 구성하고 오프라 윈프리를 러닝메이트로 고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그는 갑자기 출마를 포기했죠. 공식적인 이유는 개혁당의 내분 때문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길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트럼프에게 패배는 존재 자체를 부정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인생을 바꿀 기회가 왔습니다. 리얼리티 TV 제작자 마크 버넷이 어프렌티스라는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이죠. 매주 참가자들이 비즈니스 과제를 수행하고 트럼프가 탈락자를 정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당신은 해고야유 파이어드라는 그의 명대사는 미국 대중문화의 일부가 되었죠. 프로그램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10전 동안 트럼프는 약 5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매주 2천만 명이 넘는 시청자들에게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로 각인시켰다는 점입니다. 사업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그의 주요 상품은 건물이 아니라 트럼프라는 이름 자체였습니다. 그는 라이선싱 사업으로 전환했죠. 트럼프 스테이크, 트럼프 보드카, 트럼프 대학까지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은 실패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TV쇼가 그의 브랜드를 살려주고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트럼프를 리더십과 성공의 상징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을 뒤흔들었고 버락 오바마가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티파티 운동이 일어났죠. 이들은 큰 정부를 반대하고 오바마의 정책에 분노했습니다. 트럼프는 여기서 기회를 보았습니다. 2011년 그는 보수 정치인 회의 CPAC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리고 폭탄을 던졌죠. 오바마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출생지 논란은 인종적 편견에 호소하는 노골적인 전술이었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공화당 예비선거 여론조사에서 선두로 올라섰죠. 공문 출생 증명서를 공개해야 해 백악관 기자 만찬에서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조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굴욕이 트럼프의 대선 출마 결심을 굳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2012년에 그는 출마하지 않았죠. 대신 그는 기다렸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계속 퍼뜨리면서 말이죠. 201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대승을 거두자
트럼프는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는 트럼프 타워에 금빛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멕시코 이민자들을 범죄자로 묘사하고 무슬림 입국 금지를 주장하고 국경에 벽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죠. 주류 언론은 그를 농담으로 치부했지만 유권자들은 달랐습니다. 트럼프는 그들이 듣고 싶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던 것을 말했습니다. 예비 선거는 트럼프 쇼가 되었죠. 그는 상대 후보들을 모욕하고 언론과 싸우고 논란을 일으키면서도 지지율은 계속 올랐습니다. 트럼프는 공화당 후보로 공식 지명되었습니다. 상대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자 퍼스트레이디였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클린턴의 압승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10월에 두 가지 사건이 터졌습니다. 하나는 트럼프가 여성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액세스 할리우드 테이프였고, 다른 하나는 클린턴의 이메일 재수사였죠. 트럼프는 사과하는 대신 빌 클린턴을 공격했고 이 전술은 먹혀들었습니다.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플로리다,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트럼프는 필요한 주에서 계속 승리했습니다. 총 득표수에서는 거의 300만 표 뒤졌지만 선거인단에서 이겼죠. 2017년 2월 20일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피즈의 부동산 개발업자가, TV쇼 진행자가,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남자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리에 올랐습니다. 지의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인이 아니었고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죠. 트위터로 정책을 발표하고 언론을 국민의 적이라 부르고 동맹국들을 압박했습니다. 그의 대통령직은 논란의 연속이었죠. 러시아 스캔들, 탄핵, 그리고 마침내 2020년 재선 실패까지. 조 바이든에게 패배한 후에도 그는 선거가 도둑맞았다고 주장했고 2021년 2월 6일 의사당 습격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4년 그는 또다시 돌아왔죠. 여러 형사 기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것 때문에 더욱 강해진 채로 말입니다. 공화당 예비선거를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본선에서 다시 한번 승리했습니다. 역사상 두 번의 비연속 임기를 가진 두 번째 대통령이 된 것이죠. 단순히 그의 정책이나 발언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의 전 생애를 봐야 하죠. 아버지로 부터 배운 무자비함, 로이 콘에게서 배운 공격의 기술, 맨해튼 부동산에서 연마한 협상 전략, 그리고 어프렌티스에서 완성한 미디어 감각.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21세기 가장 논란 많은 정치인을 만들어냈습니다. 득권에 맞서 싸우는 영웅입니다. 솔직하게 말하고 약속을 지키려 하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는 거짓말쟁이이자 나르시시스트이며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진실은 아마도 그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트럼프는 단순히 악당도 영웅도 아닙니다. 그는 미국 사회의 깊은 분열과 불만이 만들어낸 현상이자 동시에 그 분열을 더욱 깊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친 준비, 계산,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집념의 결과였죠. 1970년대 맨해튼에서 첫 거래를 성사시킬 때부터 1990년대 파산 위기를 극복할 때, 2000년대 TV 스타가 되었을 때, 그리고 마침내 2016년 백악관에 입성했을 때까지 트럼프는 항상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승리에 집착하고 약함을 경멸하며 규칙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려는 끝없는 욕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집회를 열고 트위터에서 메시지를 쏟아내며 다음 싸움을 준비하고 있죠. 그의 지지자들은 여전히 열광하고 반대자들은 여전히 분노합니다. 미국은, 그리고 세계는 여전히 트럼프라는 현상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가 미국 정치에 남긴 유산은 앞으로도 수십 년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치인이 되는 방식, 캠페인을 하는 방식, 그리고 권력을 사용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바뀌었으니까요. 어떻게 평가할까요? 민주주의의 위기였을까요? 아니면 필요한 변화의 촉매제였을까요? 아마도 둘 다일 겁니다. 확실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름이 미국 역사에서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든 미워하든 그는 시대를 정의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적어도 그 자신의 생각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퀴즈의 그 소녀는 항상 더 그 높이, 더 멀리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경우 그는 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의 이야기입니다. 승리에 대한 집착이 한 사람, 그리고 한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죠.